건방지게 신우이를 밑으로 알아! 10시간째 허리 한 번 못 편 며느리의 뺨을 시누이가 거침없이 후려쳤습니다. 찰싹 입술이 터지고 피가 번졌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못 준다고 제가 했죠? 도대체 이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박 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설날 이틀 전 서윤은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던 남편 박지훈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발 엄마한테 좀 잘해줘. 올해는 조용히 넘어가자.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재작년에도 결혼한 뒤 10번의 명절 내내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뒷좌석에서 7살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집 가면 맛있는 거 먹어? 서윤은 뒤를 돌아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잔뜩 만들어줄게. 지호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의 손이 살며시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10년을 참아온 것이 이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시댁은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시아버지 박창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거실에는 이미 친척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인사를 드리자 시어머니 강복순이 힐끗 쳐다보더니 턱으로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왔어? 빨리 가서 전 부쳐.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잘 왔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앞치마를 묶었습니다. 부엌 안은 이미 재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태전, 동그랑땡, 녹두전, 잡채, 갈비찜, 육개장. 30명이 먹을 음식이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누이 은채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간간히 부엌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잔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전이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갈비찜 간 좀 더 맞춰. 육개장이 싱거운데 네가 먹어봤어?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붉은 자국이 생겼지만 찬물에 잠깐 담갔다가 다시 뒤집개를 잡았습니다. 명절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명이 앉을 큰 식탁에 음식이 하나하나 올라갔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던 은채가 부엌 한켠에 놓인 서윤의 가방을 슬쩍 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가방을 뒤지는 손이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남긴 땅 상속 서류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구어 놓은 작은 땅 한 떼기, 서윤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은채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씩 웃으며 거실로 걸어나갔습니다. 옳게. 서윤은 전을 뒤집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친정에서 땅 받았다며? 그거 팔아서 내 급한 불부터 꺼줘. 우리가 남이야? 서윤의 눈이 굳었습니다. 그 서류, 제 가방에서 꺼내신 거죠? 그게 뭐가 어때서? 못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유품입니다. 은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거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너 우리 집 들어올 때 빈손으로 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형님, 저희 살기도 빠듯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훈 씨한테 3천만 원 빌려가신 거 저 모를 줄 아셨어요? 은채의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오늘 입고 오신 코트, 이번 설날에 새로 들고 나오신 가방, 다 명품 아닌가요?
사치 부리시다 빚 생기신 거잖아요. 그걸 왜 제가 희생해야 합니까? 30명의 시선이 일제히 은채에게 쏠렸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낱낱이 까발려진 것이었습니다. 은채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게 신우이를 지 밑으로 아는 거야? 찰싹. 은채의 손이 서윤의 뺨을 정확하게 가로질렀습니다. 서윤의 고개가 꺾이며 한 걸음 비틀거렸습니다. 입술 안쪽이 터지며 얼얼한 통증이 번졌습니다.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문 사이로 7살 지호가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뺨을 손으로 감싸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은채를 바라보는 두 눈이 차가웠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30명의 친척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다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뺨이 얼얼하게 부어오르는 느낌이 났지만 그것보다 더 뜨거운 것이 가슴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조용히 손을 씻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앞치마를 개어서 찬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지호가 작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집에 가자. 명절인데? 서윤은 아이의 점퍼를 챙겨 입혀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 집이 더 좋잖아. 지호는 고개를 갸웃거리다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은 캐리어를 끌고 거실을 지나쳤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강복순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것 봐, 명절날 짐을 싸. 저게 며느리야?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이를 먼저 태우고 캐리어를 실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서윤은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택시 안은 조용했습니다. 지호가 서윤의 팔에 기대 졸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절날 텅 빈 도로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뺨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타버린 것들은 연기조차 나지 않는 법이니까요. 서윤이 아직 집에 도착하기도 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복순이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야, 이가시나야. 명절날 며느리가 짐을 싸서 집으로 가면 어떡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도대체. 서윤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딸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은채가 왜 때렸겠어. 내가 먼저 말을 못되게 했으니까 그렇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야. 서윤의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으니 지호도 덜 떨어진 거 아니냐.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복수는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끊겨버리자 핸드폰을 내려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 박지훈에게 화살이 돌아갔습니다. 야, 내 마누라 어디 간 거야? 명절날 짐 싸서 갔어. 동네 창피하게. 빨리 데려와서 은채한테 사과시켜. 지훈은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지훈이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 가족들 있는 데서 쪽팔리게 왜 그래. 지금 당장 택시 타고 와서 누나한테 사과하고 끝내. 서윤은 택시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왜? 당신 지금 나한테 사과하라고 한 거야?
가족인데 어떻게 안 보고 살아? 왜 분란을 만들어? 빨리 와. 말이 끊겼습니다. 서윤의 눈이 천천히 가늘어졌습니다. 내가 뺨을 맞았어. 당신 눈으로 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데? 경찰 부를 거야? 당신한테 묻는 거야. 당신 부인이 뺨을 맞았는데 당신은 지금 쪽팔리다는 게 먼저야? 말이 그게 아니라 가족이란 사람이 내 아들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울렸습니다. 덜 떨어졌다고 했어. 당신 엄마가 우리 지호 보고 지호가 발달이 조금 느린 아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건 3살 무렵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말이 늦었고 낯선 곳을 무서워했으며 한번 울기 시작하면 한참을 달래야 했습니다. 서윤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다니고 검사를 받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밤마다 혼자 아이의 그림 그리기 공책을 넘겨보며 무엇이 부족한지를 찾았습니다. 그런 아이를 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야,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됐어. 서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핸드백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택시가 서윤의 아파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서윤은 지호를 소파에 앉혀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안쪽 깊숙이 손을 뻗었습니다. 파일 케이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케이스였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증, 거래 내역서, 입출금 내역, 세금 신고 자료, 시댁이 운영하던 식당의 연령치 자료였습니다. 서윤이 직접 정리한 것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세무사 비용이 아깝다며 며느리한테 맡겼습니다. 국세청 출신이라는 걸 알고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떠넘겼습니다. 서윤은 시댁 식당의 장부를 들여다보면서 눈살을 찌푸렸던 기억이 납니다. 변칙 증여, 매출 누락, 가족명의 위장 분산, 전형적인 가족사업 탈세 구조였습니다. 그 자료를 서윤은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파일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딱 한 번도 이것을 꺼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언젠가는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오늘 한 말은 쪽팔리다? 사과해. 서윤은 파일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은 받지 않았습니다. 2번째 전화도 3번째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호를 재우고 서윤은 캐리어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챙겼습니다. 아이 옷, 아이 책, 서윤 자신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파일 케이스. 새벽 2시, 서윤은 지호를 살며시 안아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친정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혼자 살던 집, 지금은 비어있는 그 집이었습니다.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윤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아버지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당에 심어두었던 화분들이 겨울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지호를 안방에 눕히고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파일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요. 오늘은 참을 수가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화면이 열렸습니다. 제보창이 떠올랐습니다. 서윤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10년치 세금이 담긴 문장들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났습니다. 거리에는 다시 일상이 돌아왔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시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복수는 명절 뒤 뒷정리를 하며 은채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서윤 그 가시나 진짜 이번엔 버릇을 확실히 고쳐놔야 해. 어디 며느리가 명절날 짐을 싸. 은채는 손톱을 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걔 친정 땅 있대. 그거 팔면 내 급한 거 정리되는데. 지훈이한테 좀 얘기해봐. 그래,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두 사람은 서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시댁 식당 앞에 낯선 차량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국이었습니다. 강복수는 홀 청소를 하다가 그들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에요? 조사관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강복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채는 뒤늦게 달려왔다가 조사관들이 장부를 펼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강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가시나야. 너 나가고 나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 국세청이 들이닥쳤어. 지금 이게 다 내 탓이야. 서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차갑고 우아하게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왜? 제가 직접 제보한 겁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10년치 세금 어디 한번 다 내보시죠. 강복순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저는 전화 끊겠습니다. 뚝. 강복수는 핸드폰을 내동댕이 치고 싶었지만 조사관들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러더니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지훈아. 당장 식당으로 와. 빨리. 박지훈은 회사에서 전화를 받고 식당으로 달려왔습니다. 식당 안에는 조사관들이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강복수는 뒤통수를 감싸 쥐고 앉아 있었으며 은채는 구석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상황을 파악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안 들어오는 와이프와 아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안 좋은 예감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황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조용했습니다. 자기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혹시나 옷장을 열어보니 옷장이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 방을 열었습니다. 지호의 이불까지 사라졌습니다. 지호는 그제야 핸드폰을 꺼내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며칠째 어디야? 오늘 와보니 짐이 또 사라졌네. 서윤이 받았습니다. 어디 있냐고. 지호는? 지호랑 나는 잘 있어. 집으로 와. 지금 식당이 난리 났잖아. 알아. 알면 왜 가만히 있어. 지금 당장. 지훈 씨. 서윤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남인 것처럼 불렀습니다. 넌 나하고 지호는 가족 아니라고 했잖아. 어디 한번 네 가족들하고 잘 살아봐. 잠시 뒤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 소리였습니다. 퀵서비스 기사였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자 봉투 하나가 건네졌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재산분할 5대5. 서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한동안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0번을 걸었습니다. 10번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식당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조사관들은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복수는 아들 얼굴을 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야, 서윤 그 가시나가 신고한 거야. 이게 말이 돼? 1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살면서. 은채도 거들었습니다. 야, 빨리 이혼해. 저런 독사 같은 여자는 필요 없어. 우리가 다 책임져 줄게. 그래, 지훈아. 내 엄마가 있잖아. 저런 배신자한테 미련 가질 거 없어. 지훈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마마보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강복순과 은채의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알았어. 며칠 뒤 지우는 서윤에게 연락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서윤은 지호를 친정집에 두고 혼자 나왔습니다. 지우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러지 말고. 서류 가지고 왔어? 응. 도장 찍자. 지우는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얼굴이었습니다. 울어주길 기다렸는지도 몰랐습니다. 붙잡아달라고 매달려주길 기대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서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법원 창구 앞에 섰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서류를 내고 나오면서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다 책임진다고 했어. 서윤은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 잘됐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훈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혼자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복순과 은채는 이혼 소식을 듣고 잠깐 쾌재를 불렀습니다. 잘됐어. 저런 독사 같은 년 없어지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지훈아, 이제 진짜 우리 식구가 챙겨줄게.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들이 가게 자리를 잡고 앉아 서류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매출 누락이었습니다. 현금 결제 손님의 매출을 수년째 신고하지 않고 빼돌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가족명의 위장 분산이었습니다. 은채 명의 시아버지 박창수 명의로 나눠 인건비를 올려 세금을 줄인 구조였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도 일하지 않는 명의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였습니다. 변칙 증여였습니다. 식당 건물 임차 보증금 일부를 자녀에게 현금으로 넘긴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조사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강복순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강복순은 뒷목을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나온 거야? 은채가 바닥을 쳤습니다. 서윤이 이것저것 도와준다고 했을 때 다 받았던 거잖아. 이 독한 년. 그날 밤 강복순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세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다. 내가 식당 보증인 서 있는 거 알지? 네 마누라가 잘못한 건 책임져야지. 지훈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다 책임진다고 했었습니다. 그 말이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닥치고 보니 책임은 아들 차지였습니다. 설상가상이었습니다. 그 즈음 한 가지 소문이 시댁 식구들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 박창수가 식당 옆 골목에 있는 꽃가게 김 여사와 오래전부터 만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뒷말 정도로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나왔습니다. 문자 내역이었습니다. 은채가 아버지 핸드폰을 우연히 보다가 그것을 발견하고는 거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야? 박창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복순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식당 세금 폭탄, 아들 이혼,
남편 외도 세 가지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강복수는 뒷목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은채는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다가 아버지가 말문을 닫아버리자 지훈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지훈은 은채와 싸우다가 강복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한때 30명이 둘러앉아 북적이던 시댁이었습니다. 지금은 세 사람이 각자의 방향으로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날 저녁 친정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호가 잠든 방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서유는 파일 케이스를 무릎에 올려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세금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강복수는 봉투를 뜯다가 손이 떨려 2번을 찢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산세 포함 수억 원이었습니다. 10년치가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강복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채를 불렀습니다. 은채야. 은채가 거실에서 들어왔습니다. 왜? 너 아버지 땅 담보로 뭐 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은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조사관이 서류 보여줬어. 아버지 명의 땅에 근저당 잡혀 있다고. 내가 한 거지? 은채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강복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박은채, 눈 똑바로 떠. 결국 실토가 나왔습니다. 은채가 시아버지 박창수 명의의 땅을 담보로 사금융에서 돈을 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2번, 3번. 명품 가방, 외제차 할부, 해외여행, 뷰티 시술. 빌린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자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강복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손으로 밥상을 내리쳤습니다. 이 못된 년아, 아버지 땅을 내 맘대로 담보로 잡혀. 내가 언제 허락받고 살았어. 엄마가 나한테는 뭘 해줬어.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창수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 소동을 뒤로하고 혼자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 문은 임시 휴업 안내가 붙어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우는 식당 앞에 서서 한참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식당 임대 보증금 관련 대출 내역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내용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지훈 명의로 잡혀있는 보증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지훈이 집으로 돌아와 강복순 앞에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식당 대출 보증인에 내 이름이 왜 세 군데야? 강복순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게 내가 아들인데 당연히. 내가 언제 동의했어? 도장 찍은 거 기억 안 나? 그때 서류 여러 장같이 사인했잖아. 지우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몇 년 전 식당 인테리어 공사할 때 서류 여러 장에 사인을 했었습니다. 그게 무슨 서류인지 제대로 읽지도 않았습니다. 엄마가 주는 서류니까 그냥 사인했었습니다. 그게 보증서였습니다. 은채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지금 엄마 탓할 때야? 세금 어떻게 낼지 생각해야지. 닥쳐. 뭐? 나한테 말하지 마. 너 때문에 아버지 땅도 날아간 거잖아. 나만 탓하지 마. 식당 세금 문제는 엄마가 원래 하던 방식이잖아. 나는 그냥 뭐? 사채 끌어다 명품 사고 외제차 몰고 다닌 거잖아. 거실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박창수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그만들래. 강복순이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입 다물어요. 꽃가게 김 여사는 요즘 어때요? 박창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평생 버는 돈도 없이 안방자리만 차지하더니 말년에 사고 났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채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도 바라보았습니다. 박창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강복순이 소파 쿠션을 집어들어 박창수에게 던졌습니다. 이 인간이, 집안이 이 꼴인데 바람까지 피워. 식당 건물 경매 통보가 날아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자 압류가 들어왔고 추가로 사금융 채권자들까지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은채가 담보로 잡힌 시아버지 땅도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강복수는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지훈아, 내가 어떻게 좀 해봐. 대출 더 받으면 안 돼? 엄마, 나도 보증 빚이 몇 억이야. 나도 채권자한테 연락 오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더 뛰어야지. 장남이잖아. 지훈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은채는 사채업자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자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채권자 2명이 식당 앞에 나타나 강복순과 마주쳤습니다. 강복순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소리를 질렀고 채권자들은 등기부 등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은채 명의 차용증이었습니다. 강복순은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았습니다. 은채 인연이 진짜. 지훈은 혼자 고시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집 주소로 찾아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보증빚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어디 얼굴을 내밀기가 어려웠습니다. 퇴근길에 몸을 낮추고 골목을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다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챙겨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은채는 모든 것이 서윤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고만 하지 않았어도 세금 폭탄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서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집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알아요. 알면서 왜 이래? 가족인데. 박은채 씨. 은채가 멈칫했습니다. 올케가 자신을 그 이름으로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가족한테 뺨 맞았습니다. 그리고 언제적 가족이죠. 이제 남인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채는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뺨을 맞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고개를 꺾이면서도 한 방울도 울지 않던 그 눈빛, 차갑고 조용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 눈,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눈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창수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강복순이 눈치채고 방문을 막아섰습니다. 어딜 가려고? 잠깐 바람 좀 쐬려고. 바람은 꽃가게에서 실컷 쐬셨잖아요. 이 상황에 어딜 도망가? 박창수는 말없이 강복순의 팔을 밀어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강복순은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30명이 앉아서 웃고 떠들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당 건물에 경매 공고가 붙은 날이었습니다. 강복순은 그 종이를 뜯어내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경매 공고 옆에 붙어 있는 또 다른 종이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낙찰에 관심이 있다는 메모였습니다.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복순은 그 번호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받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세요. 아, 저기요. 경매 건물 낙찰 관심 있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강복순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들어온 목소리였습니다. 전 시어머니, 저 서윤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복수는 핸드폰을 들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경매 공고가 붙은 식당 건물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10년 동안 밥 짓고 국 끓이던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이 이제 서윤의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경매 날짜가 잡혔습니다. 서윤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호를 친정 오빠에게 맡기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 코트에 낮은 굽구두. 거울 앞에 서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국세청 조사국에 처음 출근하던 날도 이런 차림이었습니다. 법원 경매 법정 앞에는 서윤 외에도 여러 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서윤 옆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서윤의 친정 오빠 이재윤이었습니다. 과묵하고 단단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서윤아, 괜찮겠어? 응, 오빠. 다른 한 명은 오빠의 아내, 서윤의 올케인 정수연이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가였습니다. 안경을 올렸으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감정가 대비 입찰가 이미 계산해뒀어. 내가 옆에 있을게. 서윤은 두 사람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입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은 봉투를 제출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남긴 땅을 담보로 마련한 자금이었습니다. 은채가 탐냈던 그 땅이었습니다. 낙찰자 발표가 났습니다. 이서윤. 정수연이 조용히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됐어.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됐습니다. 강복수는 그날 오후 식당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찰이 되거나 다른 사람이 낙찰받거나 어떻게든 자신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그런데 식당 앞으로 걸어오는 사람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낮은 굽구두를 신고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복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은채가 뒤늦게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올케야.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은채 씨, 더 이상 형님이 아니었습니다. 은채는 그 호칭에서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뺨은 정말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여기서 10년 넘게 장사를 해왔잖아요. 그냥 이번 한 번만. 서윤은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은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갑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박은채 씨. 네. 뺨 때릴 때는 좋았죠? 은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뺨 한 대 값이 아주 비싸게 이자 쳐서 갚아준 겁니다. 강복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윤아, 아무리 그래도 10년 동안 한 식구로 살았는데. 아주머니. 강복순이 멈칫했습니다. 저한테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거라고 하셨죠. 강복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윤은 건물 입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짐 싸서 건물 비워요.
은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건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철거는요? 저희가 드린 인테리어가 얼마인데 원상복구 안 해놓으면 소송할 겁니다. 서윤이 건물을 한 번 더 올려다보았습니다. 여기 자리가 좋아요. 식당 말고 다른 걸로 임대 줄 생각이거든요. 철거 확실하게 하고 나가세요. 강복순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아, 제발. 서윤은 돌아보았습니다. 딱 한 번. 강복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지고 늙고 초라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불쌍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윤은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설날 아침 뺨을 맞고도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눈물. 아들 지호를 덜 떨어졌다고 했던 그 말. 내 마누라가 뺨 맞은 것보다 쪽팔린 게 먼저였던 그 남자. 서윤은 그것들을 가슴에서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걸었습니다. 며칠 뒤 강복순과 은채는 짐을 쌌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살림이었습니다. 국솥, 냉장고, 테이블, 의자. 하나하나 끌어내는데 은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복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위에 먼지가 쌓인 작은 달력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달력이었습니다. 강복순은 그것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쓸 것이 없었습니다. 철거업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인테리어 벽면이 뜯겨나갔습니다. 천장 조명이 내려졌습니다. 식당이 식당이기를 멈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복순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골목 끝에 서 있었습니다. 꽃가게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 무렵 고시원에 짐을 풀었습니다. 보증 비톡 연락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이 잘릴까봐 회사에서도 눈치를 보았습니다. 핸드폰 속 서윤의 번호를 들여다보다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서윤은 식당 건물 철거가 끝난 날 저녁 혼자 그곳에 갔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벽지가 뜯기고 바닥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기름 냄새, 국물 냄새, 10년 동안 스며든 냄새였습니다. 서윤은 그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 공간에 처음 들어온 것은 결혼 전이었습니다. 지훈이 자랑스럽게 데리고 와서 말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이야. 맛있지? 서윤은 그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수연 올케였습니다. 서윤아, 프랜차이즈 카페 쪽에서 계약하고 싶다고 연락 왔어. 조건 좋아. 내일 미팅 잡을까? 응, 잡아줘. 잘됐다. 목 좋은 자리라 금방 됐네. 서윤은 전화를 끊고 건물 입구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텅 빈 공간이 이제 새로운 무언가로 채워질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와 임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월 임대료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서윤의 생활은 안정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정수연이 계약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서윤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지호를 데리고 친정 마당에 나왔습니다. 지호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별이다. 어디? 지호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 잘 보고 계세요? 봄이 왔습니다. 친정 마당의 화분들이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서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호가 방에서 나오며 눈을 비볐습니다. 엄마, 오늘 어린이집 가? 응. 밥 먹고 가자. 지호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서윤이 밥그릇을 놓아주자 아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당 건물 자리에 카페가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공사 차량이 드나들고 인테리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골목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구경했습니다. 여기 원래 식당 아니었어? 그러게 갑자기 카페가 생기네. 아무도 이 건물이 누구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강복수는 그 골목을 다시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돌아서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그 골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건물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식당이었던 곳이 다른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복수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복순이 살던 집도 세금과 은채가 진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는 지인의 소개로 순대국밥집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설거지와 서빙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자기 가게에서 주인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앞치마를 메고 그릇을 날랐습니다. 은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팔았습니다. 외제차를 넘겼습니다. 그래도 빚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취직 자리를 알아보다가 결국 어머니와 같은 순대국밥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모녀가 같은 가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는 모습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풍경이었습니다. 은채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톱이 부러지면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전에는 네일숍에서 분기마다 손톱을 꾸미던 손이었습니다. 박창수는 집을 나간 뒤 꽃가게 김여사 쪽으로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신세가 되어 친척집을 전전했습니다. 박지우는 채권자들과 협의를 거쳐 분할 상환을 시작했습니다. 고시원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출퇴근하는 나날이었습니다. 한때 아내가 버려둔 남자라는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이제는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서윤은 명함을 새로 팠습니다. 이서윤 세무 컨설턴트. 오빠 이재윤이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원래 내 자리였어. 서윤은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늦은 게 아니야. 돌아온 거지. 첫 번째 상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소규모 식품 제조업체였습니다. 세무 신고 방식이 오래되어 손볼 곳이 많았습니다. 서윤은 자료를 받아 꼼꼼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오랜만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햇살이 환했습니다. 서윤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코트 자락을 건드렸습니다. 35살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의 굴레를 벗어던진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무겁던 것들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서윤은 지호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지호는 길가에 핀 꽃을 보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민들레. 민들레가 뭐야? 바람에 날려도 다시 피는 꽃이야. 지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신기하다. 그렇지? 서윤은 지호 옆에 나란히 쪼그려 앉았습니다. 노란 꽃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건물 임대료가 처음으로 통장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서윤은 통장을 바라보다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같이 먹자. 무슨 날이야? 그냥 밥 먹고 싶어서. 네 식구가 작은 삼겹살집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재윤과 정수연, 서윤과 지호. 고기가 불판 위에서 지글거렸습니다. 지호가 두 손으로 쌈을 들었다가 반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수연이 웃으며 다시 싸주었습니다. 서윤은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란스러웠습니다. 시댁 명절 날의 소란과는 달랐습니다. 지치지 않는 소란이었습니다. 이재윤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서윤아. 응. 수고했다. 서윤은 잔을 들어 조용히 맞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호는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서윤은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작은 얼굴이었습니다. 조금 느리게 자라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 엄마가 웃을 때 같이 웃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아이였습니다. 서윤은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친정 마당의 화분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심어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뿌리가 있는 것은 꺾여도 다시 일어선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봄 냄새가 났습니다. 10번의 명절을 허리 한번 못 펴고 일했습니다. 10년을 참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35살의 이서윤은 건물주였고 세무 컨설턴트였으며 한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닿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혼자, 그리고 단단하게. 이 사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